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정부와 은행권이 대출 옥죄기에 나섰죠. 은행들은 당장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는데 일부 은행의 경우 무주택자들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던 실수요자들에겐 당황스러운 상황일 텐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집값을 잡기 위해선 입시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파격 제안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의 북마크. 오늘은 지금 주목해봐야 할 도서 트렌드, 따뜻한 신간 도서들을 추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드디어 22대 국회 개원식도 열려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22대 국회 개원식 겸 개회식이 열립니다. 직선제 개원 이후에 유일하게 이제 개원식도 안 열리고 국회 시작하나 이런 오명을 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왔는데 그런 오명은 피하게 됐고 그럼에도 최장지원 개원식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무려 선거 이후 96일 만에 벌어지는 개원식이고요. 당초 구원식 국회의장이 원래는 지난 7월 5일에 개원식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뭐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거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8월도 지났고 지금까지 미뤄진 건데 우원식 의장이 9월 정기국회 열 때 거기에 맞춰서 개원식도 열겠다고 날짜를 통보를 했고 이번에는 양당이 수용을 하면서 개원식을 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요. 네, 이게 국회가 분리된 거긴 하지만 대통령이 이제 와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같이 협치를 논하면서 분위기를 다독이는 건데 관례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네. 근데 5대, 7대, 10대 여기서는 대통령이 불참을 하기는 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직선제 도입된 이후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개원식에 하지 않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된 거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불참의 이유에 대해서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킨 뒤에 초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야당이 공세를 펼치기 때문이다. 정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책임을 돌린 건데 사실 개원식을 계기로 좀 대통령실이 통합의 행보를 보여주는 것도 좋았을 텐데 그 지점이 아쉽고요. 또 뭐 대통령실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는 앙금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또 법사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그 고위급 간부 사망한 것에 대해서 또 공방이 오갔는데 여기서 전현희 의원이 뭐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 이렇게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9월 정기국회에선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고 있죠. 네. 일단 앞서 지난주에 여야가 일제히 연찬회 워크숍 열고 어떤 법안들을 다룰지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전열을 가다듬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국회 예결위 정책 질의가 있었고 여야 모두가 나란히 최고위원회의를 가졌고 그럼 이제 9월에는 상임위별로 중점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각 당이 처리할 민생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가 170여 건 준비를 하고 우리 이거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 전국 주도권 잡기 위한 여야 대치가 치열할 전망인데요.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이 국회로 돌아오죠. 방송사법,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법 등도 이제 재표결 예고가 돼 있고 네. 윤 대통령이 최근에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에 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이걸 또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정부안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정부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 다르게 내도록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청년하고 장년을 차별하는 것이고 오히려 세대 간의 연대가 더 효과적이고 그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오늘부터 이틀간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는데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큰 상황이잖아요. 네, 이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라고 하면 여야가 모여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 평가를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당은 예산안 심사에서부터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네. 여당은 그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이미 좀 쪼일 거 쪼이고 긴축으로 들어가는 거다. 지출 구조 조정 다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국회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원안 수준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되겠다라는 입장이 여당 입장인 거고, 야당은 이건 부자 감세다. 또 세입 기반 모두 훼손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효 불급한 예산을 눈 질끈 감고 악소리 날 만큼 삭감하겠다.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예고를 하고 나선 거고요. 민주당은 그 감액할 대상으로 역사 왜곡과 관련된 분야들, 또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그런 분야들, 또 특활비 관련 예산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내세우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민생회복 지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의 관철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태라서요. 연말 예산안 처리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는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회담을 가졌는데요. 민생 공약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어요. 네, 드디어 만났는데 당초 한 90분 계획을 하고 만났다가 3시간가량 대화를 했어요. 굉장히 길어졌고 네. 양당 정책위 의장, 대변인 이렇게 배석을 같이 해서 3+3 회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야 대표가 이렇게 공식 회담하는 건 11년 만의 일이고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긴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자리가 됐는데 두 대표 모두 좀 거대 양당 대표로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겠고 모처럼 협치의 불씨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일부 진전된 대화의 의지도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이제 운영하겠다 합의를 했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가 처음 제안을 했고 같이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공동 발표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읽어 나가는 게 또 과제가 됐고 의정 갈등에 따른 그 의료 차질과 관련해서 사실 어떤 뭐 뾰족한 수가 나온 건 아니고요. 추석 연휴에 일단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우리가 좀 주문을 해보자. 그렇게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자. 이 정도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공감한 사안도 있었지만 여전히 간극이 컸던 내용도 있었죠. 네, 특히 그 쟁점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향적으로 좀 압박을 키워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구하는 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좀 받을 테니 양보할 테니 국민의힘 어서 하세요. 뭐 이런 건데요. 먼저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에서도 일단 범위를 두고는 입장차는 그대로였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세금 더 낸 분들한테 역차별할 필요가 없어서 그분들은 돈 안 주냐. 세금 더 냈는데 똑같이 받아야지. 그래서 차등 지원에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전 국민 다 주는 건 안 된다고 하니 우리도 입장을 조금 선회해서 차등 지원까지도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받으면 되는데 이걸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민주당 설명인 거고, 반면에 한동훈 대표 주장은 혈세는 한정이 돼 있는데 똑같이 25만 원 준다고 이게 느끼는 게 같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느끼는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런 설명인 거고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논의를 했는데 이것도 결론은 내진 못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기존의 민주당 기조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쪽에 움직이긴 했지만 어쨌든 당장 시행을 하기에는 이건 사실 정부의 패착이 더 크다라는 게 입장이라는 거고, 그러니 우리는 좀 유예를 더 끌던가 좀 완화를 해보자라는 거고, 대신에 그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뭐 전향적인 입장은 나오진 못했지만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보자라는 식으로 추후 종합적인 검토를 여야가 같이 해보자, 여기까지 의견을 모았고요.
최상병 특검법에서 각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증거 조작 의혹이라는 대목을 포함하자고 조건을 다시 우리도 이거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 제안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입장 난처한 거 이해하고 소소한 조건 자꾸 국민의힘이 추가를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면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추천, 증거 조작 의혹까지 우리가 다 받아서 그거 포함된 걸로 국민의힘이 발의해봐라. 이렇게 촉구를 한 건데 합의는 역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신에 모두 발언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하고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국민의힘은 그저 좀 내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밝혔습니다. 협력을 이야기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서로를 향한 견제도 만만치 않았죠. 네, 사실 이 두 사람 공통점이 있다면 다음 선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주도권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모습이 읽혀졌는데 한동훈 대표 먼저 그 정치개혁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민주당이 준비해온 검사 탄핵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곧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 어떤 쌓아두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듯하니 더욱 그렇다. 굉장히 뾰족하게 좀 가시를 담아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재명 대표는 이거 공격 아니냐 하면서 다소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같은 특권 폐지하고 관련해서 지금은 검찰 독재 상황이기 때문에 좀 특수하다. 방어권이 필요하다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에 이재명 대표는 계엄 얘기를 또 꺼내 들었어요. 독재라는 단어를 두 차례 쓰면서 정부 여당에 날을 세운 건데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엄 선포 또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건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 이제 오늘까지 공방이 이어졌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걸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근거를 제시해라. 이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지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협치의 길을 텄다. 모처럼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맹탕이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또 오히려 이거 또 말이 자꾸 쏟아지면서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내일도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끝 공방만 남긴 대표 회담이었다. 혹은 성과에 없던 회담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또 어떤 평가들이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대통령실 반응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대통령실 이 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어요. 일단 뭐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민생 정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돼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그 계엄령 언급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계엄령을 꺼내서 방첩 역량 강화를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국회 구조를 보더라도 이거 계엄령 선포한다고 해도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이 불 텐데 왜 하겠느냐 계엄령을. 이거는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야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여기서도 조금 온도차가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혹평을 내놨어요. 맹탕으로 끝났고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맹비판을 했는데 특히나 한동훈 대표가 진작부터 법안 발의를 약속해놓고 최상병 특검법 합의도 못한 게 이거는 자신이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여당 대표 말에 무슨 힘이 실리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반면에 개혁신당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어쨌든 간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고 오랜만에 대화의 훈풍이 불었다. 특히 그 금투세 내용과 주식시장 활성화 협의, 반도체 AI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 분모를 찾았다는 건 분명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뭐가 쟁점이 되고 있어요? 예, 일단 김용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 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그 이전 태스크포스에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거는 그 윤석열 정부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른바 입틀막 경호처 있죠. 거기에 수장이기도 했었죠. 지금 청문회 진행 중인데 계엄 얘기가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는 정치 선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야권에서 제기하는 그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는 일축했고요. 다음으로 또 이번 청문회 쟁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대통령실 조을속 이전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가 떠오를 것으로 보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경호처장 될 때까지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또한 여야 갈등의 내관이 되는 모양새예요. 네,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서울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난 30일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다 이렇게 적시를 한 거예요. 살짝 보면 이 전 사위인 서모 씨 2018년에 이상직 전 의원이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에 이 전 의원이 설립한 그 항공사가 저가항공사가 있죠. 여기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을 했는데 검찰이 뭐라고 보고 있는 거냐면 이상직 전 의원이 이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이 되는 대가로 전 사위 서모 씨에게 취업 특혜를 준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뇌물이라는 건 서모 씨, 전 사위 서모 씨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받은 급여 그리고 태국으로 이주한 비용 등 이것들을 뇌물로 본 것이고, 영장에도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2억 2,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렇게 적시를 해놨고요. 이렇게 좀 급속도로 상황이 흘러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시점 또 임박했다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의 반발이 상당한데요. 어때요? 일단 검찰은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필요한 수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선을 긋고 있어요. 그렇지만 야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취업의 대가성이 없고 이거는 통상적인 청와대 인사 절차에 따라서 추천한 검증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본인도 그 딸과 관련된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시감이 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당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이게 도리에 맞는 말이냐. 최근 윤석열 내외 두 분에 대한 비리 혐의가 터져나오고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이다. 이건 논두렁식의 수사 이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겠느냐.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아도 그건 감사의 표시라고 하면서 뇌물을 턱턱 받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더니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뒤집어 씌운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와 전국의 고속도로 대체로 흐름 원활합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막히고 있는데요.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주춤하고요. 노들로 성산대교 방향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1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 요금소에서 정체입니다. 요금소를 지나자마자 3차로를 막고 작업 중이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나들목까지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수도권에서는 반포에서 서초, 신갈 그리고 남사에서 각각 정체고요. 남부권에선 경산 진출로에서 정체가 극심한데요. 차선 긋는 작업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월로 들어서면서 대출 절벽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주부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집을 사려고 준비해온 실수요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가운데 집값을 잡으려면 대학 입시부터 손봐야 한다는 이 한국은행의 파격 제안을 둘러싼 파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 경제포커스에서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달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왜 9월부터 온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예정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9월 1일, 그러니까 9월 초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정부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다만 이제 9월부터 줄인다라고를 8월 19일까지는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8월 20일, 그러니까 한 열흘 남겨두고 9월부터 줄인다라고 갑자기 발표를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파트 뭐 분양을 하든 아니 매매로 계약을 하든 계약 시점이랑 잔금 시점은 몇 달 정도 중간에 뜨는 게 다 최소한 몇 달은 네.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7월에 계약했던 분은 한 10월쯤에 잔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데 대출이 이 정도 나오니까 되겠네. 딱딱 계획을 세워놨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9월부터는 대출 한도를 줄인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급전을 어디서 마련해 와야 되는 경우인데 최근에 전국 특히 수도권, 특히 서울은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기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점점 집값이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즉 집을 많이 사서 잔금을 내려고 대기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9월 1일로부터 열흘 정도 전에 9월부터 대출 확 줄인다 이렇게 발표해 버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수도권 집값 급등을 좀 의식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래도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마련한 기준은 뭐 이번에 마련한 건 아니고 원래 작년쯤에 발표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데 네.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법니다. 근데 제가 주택담보대출, 뭐 전세대출, 뭐 무슨 대출을 받아서 한 달에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 원리금이 5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소득은 100을 벌고 내가 갚아야 되는 원금 이자, 원리금은 50이니까 100분의 50%가 제 DSR이에요. 그런 식으로 소득의 일정 정도 이하로만 그 원리금 상환 비율을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아무리 집이 비싼 걸 사도 내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원리금을 제때제때 갚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당신에게 대출은 해주겠지만 당신이 원리금을 제때제때 갚을 수 있는지를 보고 대출해주겠다. 그게 이제 DSR. 이게 예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스트레스 DSR은 뭐냐면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대출을 받은 입장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어떤 걸까요? 금리가 오르는 그렇죠. 거죠. 금리가 오르는 거죠. 그것도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게 오르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상당수가 변동금리입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가 받을 때 좀 싸거든요. 변동금리라는 것은 받을 때는 싸지만 금리가 인상기가 되면 쭉 따라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방금 제가 여쭤본 가장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유독 변동금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애시당초 DSR을 계산할 때 금리를 좀 올려 잡아서 계산하겠다는 거. 그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실제 대출은 뭐 3% 정도에 받았다고 해도 네. 내 원리금을 계산할 때는 한 4%나 4.5%로 올려 잡아서 계산을 하는 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실제로 갚아야 되는 돈보다 원리금이 더 많이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 DSR 제도고, 근데 다만 지금까지 안 하던 스트레스 DSR 제도를 한꺼번에 해버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한꺼번에 줄어드니까 네. 사람들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원래 스트레스 DS, 원래 더 추가적으로 더하는 그 금리의 4분의 1 정도만 더해서 계산을 하고, 2단계는 2분의 1, 50%만 더해서 계산을 하고, 온전히 다 더하는 거는 내년 7월쯤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2단계 시행을 원래는 7월에 했어야 돼요. 작년 2023년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근데 정부가 이제 이게 너무 대출을 조이면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될 것 같고 아파트 시장이 너무 침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해서 7월에 시행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정부가 좀 풀어주려나 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가 9월 2달 만에 다시 갑자기 시행을 해버리니까 네. 당황한 거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원래 시행하려던 스트레스 DSR의 강도가 한 100이라면 9월에 갑자기 시행하면서 200 정도를 시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200으로 떵 맞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대출액이 감소하는 게 훨씬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대출 대기자들이 당황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달부터는 금리를 1.2%포인트 더 올려서 DSR을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대출 한도가 대략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그분의 소득, 그다음에 사려는 집의 가격, 받으려는 대출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순히 좀 가정을 해보면 네. 요즘 보통 주담대는 30년 만기가 많아요. 30년 만기로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DSR 한 4.5%라고 가정을 하면 금리가 원래 그 연봉이 5천만 원인 분들은 원래 한 3억 한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5천에 내가 스트레스 만기 30년 그다음에 금리나 4.5%로 잡았을 때, 근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고는 한 2억 8, 9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천에서 5천이 확 줄어든 거고요. 연봉이 1억인 분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원래는 같은 조건으로 30년 만기에 한 6억 한 5천, 6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5억 7천, 8천 한 8, 9천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5천인 분들은 맥시멈 한 4, 5천 줄어들고 연봉이 1억인 분들은 맥시멈 8, 9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어디선가 다 조달을 해와야 네. 이제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이미 산 주택에 잔금을 낼 수 있는 그러게요. 상황인데, 뭐 당연히 뭐 8, 9천, 4, 5천이 은행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사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속칭 영끌을 하잖아요. 집이 워낙 그렇죠. 비싸니까 내가 땡길 수 있는 돈을 다 땡겨서 받는 건데 거기서 4천, 5천 혹은 8천, 9천의 여윳돈을 급히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불만이 나오고 여러 가지 왜 이렇게 갑자기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네. 볼멘 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 DSR 이외에도 또 대출을 옥죄는 수단들이 많이 동원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건 9월 1일이고요. 그게 어제였기 때문에 이게 급변한 시점이 스트레스 DSR 제도여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네. 뭐 지금 쉽게 말해서 대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대출을 줄이기 가장 쉬운 방법은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사실 내가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얼마 받아서 집을 사볼까 했던 분들도 금리가 이렇게 올랐어? 포기하거든요. 실제로 지난달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하단, 그러니까 가장 싼 것 기준으로 보통 3% 중반 정도 하다가 지금은 4% 중반 혹은 4%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1%포인트에서 1.5%포인트를 은행들이 확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금리를 감당 가능한 분만 대출 받으러 오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이 줄겠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은행들이 금리를 올렸다가 금융감독원장이 굉장히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는 건 좋은데 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을 줄이느냐. 그럼 은행들 너희만 돈 벌잖아. 그래서
다른 방법도 최대한 강구해봐 이렇게 이제 사실상의 뭐 지시, 금감원은 권고라고 합니다만 했더니 기발한 방법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나오냐면 일단 최근에 주담대가 보통은 30년이지만 이게 청년 같은 경우는 40년, 50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기를 길게 잡아야 청년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런 40년, 50년을 늘려준 게 불과 1, 2년 전에 시행된 대책인데 다시 30년으로 다 원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를 30년 이상은 안 준다. 결국 빌릴 수 있는 돈을 줄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아니 집값 잡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왜 안 해주느냐? 사실 집의 상당 부분의 매매 중에 상당 부분은 소위 말하는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을 많이 올려서 자기는 갭을 줄여서 집을 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전세값을 많이 낼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해야 되고 그 세입자의 상당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도 줄였습니다. 신용대출 최대 한도가 1억 5천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1억을 줄였고요. 우리은행이 가장 강력한데 우리은행은 주택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 채 1주택자가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주담대 0원 안 해준다. 대출 아예 안 해준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엄마, 아빠, 아들, 딸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출을 줄일 수 있는 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대출을 줄일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좀 갑작스러운 변화예요. 이게 사실 뭐 예고가 됐고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예고가 됐으면 네. 소비자분들이 좀 당황하지 않겠지만 마치 비유하면은 뭐 언제든지 사실 은행이라는 곳은 언제든지 대출을 해주는 곳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에 가서 나 여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고 딱 갔는데 재료 소진, 판매 중단 이런 메시지를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좀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여서 소비자들이 당황하는 그런 거. 물론 정부의 취지는 최근에 수도권 집값이 갑작스럽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집값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죠. 거칠게 말하면 공급을 늘리면 아파트를 팍팍팍 지어주면 잡힐 텐데 서울에 빈 땅도 없고 재개발 재건축은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주기가 어려우니까 네. 대출은 당장 은행에서 안 해주면 당장 수요가 잡히는 거거든요. 돈줄이 조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급히 효과가 나는 방식으로 급하게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주제를 좀 옮겨 볼게요. 하느니 집값을 잡으려면 대학 입시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이런 제안을 내놨어요. 원래 한국은행은 금리를 조정하는 곳이죠. 통화량을 조정하는 곳인데 대학의 입시 제도를 바꾸자. 한국은행이 그만큼 부동산 집값이 뜨겁다라는 거를 방증해 주는 것 같고요. 네. 한국은행의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입시 제도가 집값을 올리는 주요한 요인이다. 사실 우리가 뭐 몰랐던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 그쵸. 뭐 학군, 그다음에 학원이 많이 있는 학세권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학원이 많이 있거나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올랐던 건 당연한 얘기인데 한국은행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한 정도보다 훨씬 세고 오히려 그게 제1 요인인 것 같다. 그러니 입시를 바꾸자. 어떻게 바꾸자? 지역별 비례제로 바꾸자. 그러니까 각 지역 뭐 전남, 광주, 경남, 대구 각 지역별로 졸업하는 고3 학생들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숫자에 비례해서 대학 입학생을 뽑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의 광주광역시 전국 고등학생 졸업생 비율이 5%라면 서울대도 광주 학생을 5%를 뽑자. 서울이 전체 졸업생에서 서울 고등학생이 18%라면 서울대도 서울 학생은 18%만 뽑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어느 쪽으로 몰려갈 이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몰려가면 손해를 보니까 그런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버리면 학군 때문에 학원 때문에 거기에 매매와 전세가 몰려서 결국 집값을 올리는 일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제안인데 상당한 논란이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역 할당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지역에 할당된 수만큼 입학 정원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그 수대로 그렇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건 네. 공부를 열심히 했건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제가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은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 강남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가요. 당연히. 근데 그 가는 이유가
서울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원래 공부를 잘해서의 요인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게 그 지역의 학군이 좋고 학원이 많아서 환경적 요소 그걸 때문이다. 감당할 수 있는 부모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더라. 수학적으로. 그건 다 보고서 공개돼 있으니까 봐보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별로 무조건 기계적으로 분배를 해버려야 이런 부작용이 없어지고 결국은 학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학세권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해낸 사람들은 촌음을 아껴서 그 일에 열중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촌음이란 단어는 마디촌자의 응달 음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인데요. 매우 짧은 동안의 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아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일촌광음이란 한자어가 줄어든 표현입니다. 이 촌음과 비슷하게 쓰이는 것으로 촌각도 있는데요. 흔히 촌각을 다투다, 총각을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 촌음이란 말의 첫 음절과 같은 한자를 쓰는 표현으로 촌보가 있는데요. 이때는 마디촌자에 걸음 보자를 써서 몇 발짝 안 되는 걸음 또는 아주 가까운 거리를 비유적으로 이릅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를 뜻하는 표현으로 길이 지자에 자척자를 써서 지척이란 말도 쓰시죠.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심해서 지척도 분간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지척을 넣어서 지척의 원수가 천리의 벗보다 낫다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이웃끼리 서로 친하게 잘 지내다 보면 먼 곳에 있는 일가보다 더 가깝게 돼서 서로 도우며 살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길었던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오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이 낮겠는데요. 중부지방은 30도를 밑돌면서 낮 더위도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27도, 강릉 28도, 청주 29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고요. 반면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전남과 경남, 일부 경북 지역은 완도 32도, 양산 33도, 대구 32도로 일부 남부를 중심으로 여전히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제주도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중부 서해안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다시 낮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30도, 모레는 31도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6일 만에 오늘 오후 개원식을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대로 불참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사례가 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도발엔 확고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 설명을 반박하며 환자가 몰리는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실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과 영산강 보호 해체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1기 민간위원 8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서울에서 연이어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 연희동 땅꺼짐 사건에 이어서 주말 사이 강남과 종로 일대에서도 싱크홀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강남 언주역 인근에서는 2에서 3cm 정도로 땅이 꺼졌고 종로 오가역 지하철 입구 근처에선 깊이 15c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종로구 싱크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1.5m 깊이로 땅을 파냈는데요. 오래된 하수 박스가 파손되면서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주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노후수도과 같은 지하시설물 파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자는 보통 상하수관 등이 파손돼 물이 쏟아져 토사가 쓸려나간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는 그렇지 않다면서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장 인근 빗물 펌프장 관로 공사의 영향이나 올여름 강수량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가 등과 심층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도로는 현재 임시 복구됐지만 도로 포장이 매끈하지 않은 만큼 추가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사고가 일어난 연희동 일대는 물론 시내 곳곳에 지반 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주 연희동 땅꺼짐 사고는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는데요. 이런 땅꺼짐 사고가 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지목됩니다. 연약 지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는 경우,
또는 지하수 흐름이 바뀌어 공동이 생긴 경우, 마지막으로 상하수관으로 손상으로 인한 누수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싱크홀의 주된 원인은 상하수관로 손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후화된 상하수관에서 물이 새면서 주변 흙을 유실시켜 집안이 주저앉는 식입니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 5년간 집안 침하 요인 중 상하수관 손상이 485건, 전체 절반가량입니다. 문제는 노후화된 상하수관이 전국 곳곳에 깔려 있다는 점인데요. 설치 후 20년이 지나면 정비 대상이라 점검이 필요한데, 연희동의 경우 서울시 조사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구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땅꺼짐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장마철 많은 비가 한꺼번에 땅속에 스며들면 집안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땅속 빈 공간인 공동이 생기면서 침하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다만 앞서 연희동 땅꺼짐 사고는 노후 수도관 등 지하시설물 파손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 중입니다. 연이은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요. 조심한다고 해도 나 혼자 조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겁이 나서 주변에 운전을 못하겠다는 사람도 많고요. 한 직장인은 차가 통째로 빨려 들어간 연희동 사고 영상을 직접 보고도 너무 비현실적이라 믿기지 않았다면서 언제 또 꺼질지 모른다는 점이 제일 무섭고, 운전하다 싱크홀을 마주해도 절대 못 피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땅꺼짐이 생길 때마다 이를 되메우는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에 초점을 맞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땅꺼짐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땅이 단단한 겨울철과 비로 인해 집안이 약해지는 여름철에 각각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 점검 주기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역을 한 달 앞둔 20대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홀로 생활하는 징계를 받던 중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최근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 사고도 그렇고, 왜 이렇게 부대 내 악습이 끊이질 않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역을 한 달여 남기고 숨진 국방정보본부 소속 21살 병장은 부대 막사와는 100m 정도 떨어진 임시 숙소에서 혼자 생활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 임시로 쓰던 곳이라는데, 해당 병장은 근무 도중 발생한 일로 피해 병사와 분리돼 이곳에서 혼자 생활하는 징계를 받던 도중 사망했습니다. 매일 밥도 혼자 먹어야 했고, 밤이면 텅 빈 3층짜리 건물에서 춥고 외롭다며 동료들에게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격리 17일째 되던 날 이불을 덮어 쓴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당일 아침에 점호도 실시하지 않아서 물건을 찾으러 해당 건물에 들린 간부가 오후에서야 우연히 발견한 건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해야 하는 법 규정이 무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점호를 제때 하지 않는 등 인원 관리 직무를 방기한 부대에도 사망 책임이 있다며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부대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을 조사했는데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민간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부대 측 역시 지휘조치 일환으로 분리된 것이라면서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군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고 징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부대의 관리 부실이 드러나고도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의 접근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요즘 2040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혼도 싫고 출산은 더 싫다는 응답이 많았다고요. 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적 난제, 바로 저출산 문제죠. 2040 세대의 출산 의향을 물었더니 절반가량은 그럴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20살에서 49살 사이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 의향을 조사한 건데요. 미혼 남녀 절반은 결혼 의향이 있고 27%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남성은 경제적 불안을, 여성은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출산에 대한 인식에선 여성은 절반을 넘는 52.9%가, 남성은 3명 가운데 1명꼴인 33%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에선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이 많았고요. 남성들은 고용 상태나 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서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결혼이나 출산 의향이 없더라도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응답도 꽤 보였는데요. 결혼 생각이 없는 미혼 남녀 544명 중 38.6%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늘어나면 의향을 바꿀 수 있는 유동층으로 조사됐고요. 반면 안타깝게도 절반이 넘는 61.4%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혼 입장을 확고히 고수했습니다. 출산으로 넘어가 보면 출산 의향이 없는 1245명 중 44.1%도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요. 반면 55.9%는 이와 무관하게 비출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혼보다는 혼자가 낫고 출산은 더더욱 싫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도 어떤 방법들이 마음을 돌리는데 효과적일지도 한번 살펴보니 정부 저출산 지원 대책 중에서는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 지원이 100점 만점에 73.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월간 지원, 어린이 병원비 경감, 아이돌봄 지원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등이 뒤를 이었고 기업 지원의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이 72점으로 1위, 자녀 보육비 지원, 자동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년 사용하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페이머니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요.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분들도 혹시 어딘가 잠들어 있을지 모를 페이머니 있는지 얼른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액이 8천억 원에 달해 이미 현금처럼 쓰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400억 원이 넘는 페이머니가 사용하지도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추세는 매년 꾸준히 늘어 사라진 페이머니는 불과 3년 만에 1,200억 원에 육박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파이낸셜, 토스페이먼츠, 롯데멤버스 등 전자금융업자 38곳과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 3곳, 각종 신용카드사 16곳 등 57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사용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각종 하루 평균 이용액은 3년 전 1,981만 건, 6천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2,735만 건, 8,700억 원을 돌파할 만큼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간편 결제 서비스 중 60% 이상을 차지하던 신용카드 비중이 차츰 줄고 페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도 한데요. 지난해 페이 비중은 32.8%로 3년 전과 비교해 5.1%포인트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신용카드는 4.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페이 사용액과 소멸 금액이 매년 껑충껑충 뛰고 있지만 운영사들이 팔짱만 끼고 있다는 건데요. 페이 잔액이 소멸되면 기업 입장에선 장부상 부채로 잡혀있던 것이 사업의 수입 등으로 바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를 알릴 이유가 없고 이 때문에 현금과 동일한 성격의 페이도 소멸시효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보다 조심해야 할 게 토스트 아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처음 듣는 신조어인데요. 무슨 뜻이에요? 네, 이 단어 그대로 빵이 까맣게 타기 직전 속까지 노릇하게 구워져 버린 상태에 비유한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혹시 직장에선 멀쩡하다가 집에만 가면 가족들에게 버럭 짜증을 낸다면 이 토스트아웃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번아웃의 전조 증상, 감정적 탈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주어진 일은 그럭저럭 완수해 동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스스로 무기력증이나 의욕상실에 빠져버린 직장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네요. 무기력함과 신경통, 기억력 감퇴 등이 주요 증상으로 꼽히는데 MZ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선 이 SNS에서 토스트아웃을 호소하는 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갈색빛으로 구워진 토스트 사진과 함께 요즘 토스트아웃 상태지만 내일 불금 생각하며 견딘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짠내 나는 하루를 보내 디톡스가 필요하면 햄토스트, 체력이 떨어져 흐물흐물해진 상태면 양상추 토스트, 졸려 녹아내릴 것 같으면 버터 토스트 같은 웃지 못할 한탄도 보이고 뇌에 과부하가 걸려 일시적으로 번아웃이 왔다는
공갈빵 아웃 같은 말도 생길 정도입니다. 이러다 말겠지 허투루 넘어가선 안 되는 게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라면 신체적 질병으로도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년 전부터 세계보건기구가 증후군 중 하나로 정식 분류하면서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선 유급병가를 허용하는 질병으로 여겨질 만큼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만약 무기력하고 삶에 많이 지친 상태라면 일단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 네, 마침 또 월요일이네요.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낼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네, 요즘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네, 최근 제주도 다녀오신 분들 계시다면 아마 비슷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가는 곳마다 큰 소리로 중국어로 호객하는 소리가 길거리를 메우는데요.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 향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고 바가지 해산물, 비계 삼겹살 등 각종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내국인들의 발걸음은 뜸한 사이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6월까지 69만 명에 육박해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8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제주도 골목마다 중국어만 적힌 가판이 늘어섰고 상점과 식당 등에도 앞다퉈 중국어로 된 메뉴판과 심지어 이 중국식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이나 요식업뿐만 아니라 제주도 관광과 관련한 대부분의 산업에 중국인의 경제력이 뻗쳐 있는 모습에 이 섬 전체가 중국인과 중국 자본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입니다. 일각에선 중국인 관광객의 경쟁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빠져나가면 이 서울 명동의 경우처럼 섬 전체에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나 각종 문제도 늘어 고민이 깊다고 하네요. 또 최근 케첩으로 유명한 미국 최대 식품기업 하인즈가 출시한 제품이 화제라고요. 네, 바로 통조림으로 만든 까르보나라인데요. 영국에서 곧 선보일 예정인데 한 개에 우리 돈 3,5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향해 날선 반응을 보이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스파게티 종주국 이탈리아입니다. 네. 장관까지 입장을 내고 비판을 할 정도인데요. 자신의 SNS 계정에 이 통조림 까르보나를 언급하면서 쥐나 줘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로마에 있는 한 유명 레스토랑 셰프는 우리 요리에 사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오리지널보다 통조림 버전을 먼저 먹고 까르보나라에 실망할까 두렵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4월 6일을 까르보나라의 날로 지정할 정도로 이 음식에 진심인 이탈리아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모습인데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진심인 문화 덕분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단골 요리가 됐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뉴가 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최근 애플 아이폰에 내장된 번역 앱이 우리 김치를 파오차이로 번역하는 오류가 나올 때도 세계 곳곳 한인들이 직접 제보할 때까지 까맣게 몰랐던 모습을 보면 자국 문화에만큼은 일말의 양보도 없는 모습이 내심 대단하다 느껴지네요.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직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눈여겨볼 신간을 추천하는 시간인데요. 첫 작품은 김혜란 작가의 신간이에요. 네, 김혜란 작가 신간이 나왔습니다. 장편 소설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몇 년 전에 한 인터뷰에서 차기작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김혜란 작가가 빛과 거짓말 그리고 그림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신작이 나오고 보니까 정말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3명이 다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그들에게 벌어진 어떤 일들을 따라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오랜만에 신간 아니에요? 오랜만에 신간이죠. 그리고 김혜란 작가라고 하면은 달려라 아비라고 하는 단편집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주목을 받으면서 데뷔를 했던 기억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그 달려라 아비가 2002년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작가 생활 23년 차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어떻게 보면 작품들을 써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들이 차근차근 또 쌓여서 새로운 하나의 작품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장편 소설인 만큼 많은 분들이 뭐 신간 나오자마자 주목하고 계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서 아주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의 책이에요? 일단 주인공 3명은 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세 아이가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서로를 의식하게 되면서 이제 벌어진 어떤 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요. 주인공 중에 한 명은 지우입니다. 이 지우는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만화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도마뱀을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뱀 이야기를 그려서 올리기도 하고 또 자기 상황에 대해서 만화를 그려서 올린 게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지우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새로 만난 아저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계속 있기보다는 혼자 나가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혼자가 아니잖아요. 도마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도마뱀을 자기가 데리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친구에게 일단 자기가 돈을 좀 모을 때까지 이 도마뱀을 좀 데리고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또 아닌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도마뱀을 맡게 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이름은 소리입니다. 근데 소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우의 만화를 굉장히 좋게 본 그런 사이이기도 한데, 좋은 뜻에서 선뜻 맞지만 사실은 아시겠지만 어떤 반려동물이든지 맡아서 키우기가 쉽지만은 않죠. 그런 소리가 또 경험하는 일이 있고, 또 한 명은 채훈입니다. 이 채훈이라고 하는 아이는 집에 굉장히 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뉴스에 보도될 만한 그런 큰 사건이 하나가 집에 있어서 이제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시고 어머니는 교도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채훈이는 이모네 집에 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모네 집에 얹혀 있기가 만만치는 않은 상황에서 이 채훈이에게도 반려동물이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는 강아지예요. 네. 그래서 또 이 채훈이의 상황을 두고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지우라고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우는 예전에 채훈이를 멀리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우의 눈에는 채훈이의 삶은 되게 완벽해 보였던 거죠.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채훈이에게도 속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상황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자기의 상황,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 가족의 상황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동시에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이 이중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네. 어떤 뜻인 거예요? 이게 책 속에 보면은 자기소개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학기가 시작되면 자기소개 다 시키잖아요. 근데 자기소개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게임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5문장으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딸기를 좋아해,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뭐 나는 도마뱀을 싫어해, 이런 식으로 5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문장은 거짓말이 섞여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친구들은 거짓말이 뭔지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게 거짓말이고 어떤 게 진짜인지를 맞추는 과정에서 이 친구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임이 책 속에 등장을 하는데 소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야기 형식이 다시 한번 되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뭉클한 감동을 주기도 하는 그런 식의 정서적 반전이 있는 그런 상징적인 제목이기도 해요. 김혜란 작가는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일단 제가 줄거리 말씀드리는 거 들으시면서 너무 이 주인공인 아이들이 쉽게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가의 말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작가로서 이 인물들이 남은 삶을 모두 잘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삶은 비정하고 예측 못할 일 투성이이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게 되지만 그들이 소설 속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약간은 응원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소설 같은 이야기에 빠져들기에 제일 좋은 순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현실의 삶을 감당하기 어려운 때에 오히려 허구의 이야기에 빠져들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구의 이야기 속에 빠져든다는 것이 극중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자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도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위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소비한다는 것, 혹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그다음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복해서 질문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이 작품 읽으면서 일단 굉장히 좀 뭉클하기도 했고 눈물이 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일단 이야기가 시작이 되자마자 지우가 뭔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야지 이 지우의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미스터리 같은 느낌도 있어요. 궁금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느낌으로 보시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소설에는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꿈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꿈속에서 무엇을 본다는 건 꿈에서 경험하는 게 왜 현실에 벌어진 사건의 반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갖는 어떤 상징성과 그다음에 이야기에 탐닉한다는 것의 상징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분량이 아주 장편이기는 하지만 분량이 아주 많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게 김혜란 작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량을 떠나서 또 굉장히 잘 읽혀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이야기 상황을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읽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 읽고 나면은 이 세 명을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소설 좀 읽어보고 싶다. 그리고 한국어로 된 재미있는 이야기 읽어보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 자녀가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주인공이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즈음의 나이가 어떻게 보면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이런 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자녀분들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다 공감하시겠지만 부모가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대화를 하지 않는 시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아이들이 뭐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설 속 주인공들에 빗대어서 자녀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기에도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소개해 주실 신간
소설이라면서요. 예, 요네자와 호노부라는 작가의 가연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앞에 소개해드린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은 약간 눈물 찔끔 흘리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작품이었다고 하면 가연물은 눈물 하나도 안 나는 굉장히 냉철하고 차갑고 이성적인 예, 미스터리 소설이고요. 단편집이기 때문에 그 추리 단편 소설들의 5편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네자와 호노부라는 작가가 좀 낯선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요네자와 작가예요? 호노부는 사실은 청소년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의 작품 중에서 고전부 시리즈라는 작품이 있어요. 빙과로 시작하는 고전부 시리즈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시리즈가 애니메이션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고전부 시리즈에 이어서 소시민 시리즈라는 작품들도 이제 애니메이션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 독자들에게 훨씬 더 인기가 많고 잘 알려진 그런 작가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청소년들이 읽기에 좋은 좀 쉬운 이야기를 쓰는 작가인가? 뭐 미스터리라고는 해도 아기자기한 작품 잘 쓰는 작가인가 싶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 작가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스터리 작가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미스터리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미스터리 부문을 이야기하는 각종 랭킹이 있어요. 이 랭킹들이 뭐냐면 해마다 연말에 보통 한 번씩 꼽는데 올해 나온 미스터리 소설 중에서 어떤 책이 제일 재밌었나 이걸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문에서 여러 가지 상을 받으면 그만큼 주목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요네자와 호노부 같은 경우는 야경, 왕과 서커스, 흑뇌성, 그다음에 이번 과연물까지 해서 그 유명한 미스터리 랭킹에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스터리가 읽고 싶다. 벌써 랭킹 이름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미스터리가 읽고 싶다 1위.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1위. 주간 문춘 미스터리 베스트 10 1위. 이래서 사실은 일본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런 랭킹들에 다 1위를 한 작품이어서 그만큼 저도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역시나 재미있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밌었다는 이야기. 과연 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일단 5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스터리 소설들도 작가마다의 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굉장히 좀 신파극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의 동기를 강조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끈끈한 그런 사랑과 원한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는 작가가 있고, 어떤 작가는 또 캐릭터를 잘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빙과를 대표로 하는 이런 시리즈들도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잘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도 주인공이 한 명 정해져 있거든요. 가스라 경부라고 하는 경찰이 주인공인 이야기인데,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이 한 명의 주인공이 5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주인공의 성격이 중요할 것 같잖아요, 캐릭터가. 그런데 이 주인공의 성격보다는 사건을 단순하게 설명하면서 정확하고 명징하게 사건 해결까지 이끌고 가는 그야말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전통적이면서 본격적인 미스터리 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읽으시면서 꼼꼼하게 읽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이 가능해진다는 게 이 요네자와 호노부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작품이 낭떠러지 미치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5명이 스키를 타러 가요. 근데 1명은 잘 못 타서 먼저 돌아왔고 4명이 실종됩니다. 근데 그중에 2명이 먼저 발견되는데 1명은 그러니까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1명은 살아있고 1명은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은 사람이 목에 뭔가로 찔려서 죽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사건이란 말이죠. 그냥 네. 추락해서 뭔가 그 사고가 아니라 사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보는데 문제는 흉기가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는데 흉기가 없어요. 그럼 대체 이 사건에서 흉기는 어디로 갔을까를 해결하는 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그 책을 다 읽잖아요. 그러면 흉기가 무엇인지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게 그것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추리하는 과정이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졸음이라고 하는 작품도 재밌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제 경찰들이 이제 잠복 근무를 하면서 미행하고 있는 어떤 사건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의자가 타고 있는 차를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 현장이 있어서 차가 막히는 바람에 용의자 차량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이 용의자가 잘못한 거라고 하면 체포영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교통사고의 진위를 알아보게 되는데, 이게 새벽 3시쯤의 일이란 말이에요. 새벽 3시라고 하면 사람들 다 피곤할 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벽 3시 사건에 목격자가 4명인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인 거죠. 네. 한적한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건 현장을 봤다라는 사람이 4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 왜 이렇게 목격자가 많은 거지? 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건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이야기들이 최소한의 문장들로 최소한의 정보들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면서 정확하게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미스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집의 특징은 뭐예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온갖 랭킹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가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스터리는 독자가 풀려고 마음먹고 구석구석까지 쫓으면 진상에 이를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경찰이 탐문하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럼 질문을 잘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진실은 거기 있는데 어떤 질문이 던져지느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사실 저는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이 주인공인 가스라 경부라는 사람이 매일 야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거의 먹지 않고 항상 달콤한 빵하고 카페 오레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로하는 경찰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설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설정의 인물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다음에 말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건의 증거들을 모아놓고 곰곰이 생각해서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수뇌부에서는 무슨 말도 하냐면, 네가 뛰어난 건 알겠어. 근데 네 아랫사람들은 너같이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혼자 머릿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니까 남한테 그 노하우로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할 때에는 자기 일은 잘하지만 어떻게 보면 팀으로 일하기에는 약간 부적격의 인물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캐릭터로서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 재미있으셨어요? 저는 마지막 한 편을 제외하고 4편을 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예, 특히나 이 표제적인 가연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좀 특이한 이야기여서 저는 두루 재미있게 읽었고, 미스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좋아하실 만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다혜 작가가 추천하는 신간들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들려주신 하멜의 이 커피 이야기 재밌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하멜 이야기를 좀 더 할 텐데요. 오늘은 커피 이야기보다는 그 하멜과 그의 동료들, 조선에 와서 잡혀 있었던 동료들이 기록한 17세기, 뭐 오래전이죠. 거의 400년 전 조선의 모습을 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멜은 조선 땅에 1653년, 그러니까 효종 때 표류해서 13년간 억류되어 있다가 13년 만인 1666년 현종 때 탈출에 성공합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한 후 1년간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조선 생활을 기록으로 남겼고 1년 후에 이 동료 선원들과 인도네시아 바타비아 지금의 자카르타에 도착합니다. 이 동료 7명은 바로 네덜란드로 귀국했는데요. 하멜은 바타비아에 1년 이상 더 머물죠. 무려 13년 만에 탈출했으니까 뭐 가족도 보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고 그랬을 텐데 하멜은 왜 돌아가지 않고 바타비아에 남았을까요? 글쎄요. 혹시 하멜 이전에 조선에 왔던 네덜란드인 있잖아요. 네네. 벨테브레라고 우리나라 네. 이름이 박연이었죠. 예. 그러니까 박연처럼 조선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하멜이나 그 일행 중에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멜 일행은. 하멜이 바타비아에 머물렀던 것은 조선에 억류되어 있던 기간, 즉 13년치 임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멜이 기록한 조선 체류 경험은 일종의 산업 재해를 입증하기 위한 진술서였던 겁니다. 이 하멜의 진술서 표지에 수신인이 네덜란드령 인도 총독 요한 마에츠 사이거르와 평의회로 되어 있는 것이 뭐 그런 이유죠. 네. 보고서 제목은 정말 깁니다. 야흐트 더 스페르베르호에 생존한 장교와 선원들이 1653년 8월 16일 꾸에파르츠 섬 제주도입니다. 맨 난파되어 1666년 9월 14일 그들 중 8명이 야반, 일본이죠. 나가사키로 탈출하기까지 겪은 일 및 꼬레이 왕국의 풍습과 위치 등에 관한 보고서, 뭐 이렇게 제목이 길었습니다. 뭐 산업재해라는 모습을 입증하려고 자신들의 고통을 좀 과장해서 기록을 했죠. 일본에 있는 동안 쓴 원고를 귀국하는 동료들 편에 먼저 회사에 제출했는데 이 원고가 하멜이 네덜란드에 도착하기 이전인 1688년에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등에서 책으로 출판되어서 이미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른 하멜 표류기가 등장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뭐 나오자마자 곧바로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로 번역돼서 출판될 정도로 그야말로 당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네덜란드 초판의 제목은 스페르베르호의 불운한 항해 일지죠. 하멜이 탔던 배 이름이 스페르베르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멜 표류기라는 제목으로 출판됐나 봐요. 네, 한동안 뭐 잊혀졌던 이 책이 1920년에 네덜란드 학자 회팅크, 히딩크 아닙니다. 회팅크라는 학자에 의해 다시 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4년에 창간된 진단학보라는 역사 잡지 1호부터 3호까지의 이제 영어판과 불어판을 바탕으로 번역돼서 소개됐는데요. 이때 하멜 표류기라는 제목이 붙여졌던 거죠. 이후 1954년부터 수많은 그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하멜 표류기가 간행됩니다. 이 하멜 표류기는 말씀드린 대로 하멜이 조선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탈출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좀 과장이 많은 편인데요. 심지어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상한 이야기들도 들어 있습니다. 네. 책의 내용 중 뭐 일부는 나가사키나 이 바타비아에서 들은 이야기를 뭐 조선 이야기 속에 끼워 넣은 것 같은 것도 있고요. 당시 네덜란드에서 이미 소개된 중국 소개 책자에 등장하는 뭐 믿거나 말거나 같은 내용을 추가로 넣은 것도 있습니다. 하멜 표류기는 읽어보셨죠? 오래전에 교과서를 배워서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네. 믿기 어려운 얘기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멜 표류기에 보면 조선에서 악어를 봤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조선에는 코끼리는 없는데 곰, 사슴, 고양이 기타 여러 동물들이 있다. 뭐 여러 가지 크기의 악어가 강에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악어는 등껍질은 두꺼워서 총알도 견딜 수 있고 배 가죽은 아주 부드럽다.
크기가 뱀장어의 18배 내지 20배는 되는 긴 악어도 있었다. 잡힌 악어의 배를 갈라보니 어린아이 3명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뭐 그러니까 식인 악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식인 악어의 이야기는 하멜이 쓴 첫 원고에는 없었는데 이 초판 발간 이듬해인 1669년에 사흐만이라는 사람이 편집해서 출판한 두 번째 책에 처음 등장합니다. 어떻게든 이 아시아를 좀 희한한 나라, 뭐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만 뭐 특이한 나라라고 이렇게 묘사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장면들이죠. 그런데 하멜은 밀린 임금을 받았어요? 예, 하멜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이 조선에서의 생활을 기록해서 이제 동료들 귀국편에 먼저 보낸 것도 대단하고, 동료들은 귀국했는데 본인은 남아서 이 임금 투쟁을 한 것도 대단합니다. 그의 책이 출판되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자 이 동인도 회사가 하멜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유명해졌으니까요. 네. 예, 아마도 하멜은 한꺼번에 받은 13년치 임금 그리고 책 출판으로 얻은 추가 수입으로 꽤 여유 있는 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암스테르담에 카페가 처음 생긴 게 1665년이니까 하멜 귀국 5년 전입니다. 예, 그가 귀국한 1670년부터 사망한 1692년 사이에는 네덜란드에서도 이 커피와 카페가 대유행을 했으니까 아마도 이건 제 해석입니다. 하멜과 그의 동료들은 조선에 머문 기간 즉 13년치 임금을 받아서 어렵지 않게 신상품 커피를 사 마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저 지난 시간에 자바커피를 탄생시킨 유명한 인물이 하멜과 그 동료들을 인터뷰해서 조사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책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써 있었어요? 네. 암스테르담 시장이었던 니콜라스 비첸이라는 사람이 이 하멜의 동료로 직업이 의사 겸 이발사였던 에이보켄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정리를 해서 1692년 그리고 1705년에 연이어 책으로 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재미있습니다. 이 대부분 에이보켄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네. 예컨대 조선의 지리를 설명하면서 조선에서 유목민들이 사는 북쪽의 타르타르나 만주로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산이 높고 땅이 거칠다. 그래서 사람이 드물고 호랑이, 갈색 곰, 늑대들이 있어서 지나는 게 위험하다. 이곳은 항상 눈에 덮여 있다. 뭐 한반도 북쪽 지역에 대한 설명인데 조금은 과장된 표현이죠. 이 에이보켄은 또 말하기를 중국의 황제가 조선의 왕에게 6마리의 말을 선물로 보낸 것을 직접 보았는데 말의 하얀 피부에 노랗고 검은 얼룩이 있어서 마치 호랑이 같았다. 예, 중국 황제가 조선 왕에게 말을 선물로 보냈다는 공식 기록은 제가 찾아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 에이보켄이 무엇을 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에이보켄은 또 동해에는 고래가 많아서 조선 사람들은 멀리 나가지 않아도 고래를 잡는다. 그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긴 작살로 고래를 잡는다. 이 조선 사람들이 고래 잡는 법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에이보켄은 어느 날 잡힌 고래 등에 네덜란드산 작살이 꽂혀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추측하기를 그린란드에서 즉 네덜란드 사람들이 고래잡이를 하는 그린란드에서 네덜란드 작살을 맞은 고래가 북극을 지나서 동해안까지 와서 잡힌 것이라는 흥미로운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 조선 사람들이 북쪽에 사는 타르타르인들에 대해서 한 표현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 사람들이 말하기를 북쪽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우유를 마시는 야만인들이라고 했답니다. 고기를 주로 먹는 몽골이나 중국 북쪽 유목민들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을 나름 재미있게 보여준 겁니다. 조선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했네요. 네, 뭐 조선인들의 일상 생활에 관한 기록도 많습니다. 예컨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색의 기와를 입힌 집에 살고 보통 사람들의 지붕은 지프로 만든다는 비교적 정확한 뭐 기록도 있고요. 뭐 엉뚱한 기록도 물론 있습니다. 예컨대 포도나무가 있는데 날씨가 추워서 잘 익지를 않고 그래서 와인을 만들 수 없다거나 가지치기를 모를 정도로 조선 사람들은 과일 재배 방법을 모른다. 뭐 조금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죠. 포도도 당연히 익었고 과일도 잘 키웠죠. 뭐 더욱 엉뚱한 내용은 순장 풍습이 당시에도 남아 있었던 것처럼 기록한 겁니다.
이 왕이나 왕비가 죽어서 묻힐 때는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 노예들이 함께 묻힌다. 묻을 때 넣은 음식을 다 먹고 나면 그들은 죽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야만적인 풍습을 지닌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조선의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을까요? 네, 몇 가지도 있는데요. 이 조선에서는 종교가 강요되지 않는다. 누구나 종교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뭐 이처럼 조선이 특정 종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뭐 네덜란드와 비슷한 문화로 본 거죠. 또 조선 사람들의 일식을 대하는 태도도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조선 사람들이 일식이나 월식은 하늘에 사는 그 뱀이 해나 달과 싸우면서 생긴 일로 알고 이 가짜 뱀을 만들어서 태우거나 하는 풍습이 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보켄이 놀란 것은 조선 사람들이 일식이나 월식 날짜를 예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옮기면 수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조선 사람들이 일식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미리 예측을 했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성격에 관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순하고 점잖고 원만하고 친절해서 이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안전하다. 뭐 요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좀 비슷하죠. 또 법이 엄중하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그 예로 든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하멜 일행에게 배를 팔아서 탈출을 도운 어부들은 모두 사형을 당할 정도로 법은 엄중하다. 뭐 그런 예를 든 겁니다. 그 외에도 한국인은 매우 청결하다거나 한국인은 보통 한 번 결혼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이야기들이죠. 하멜 일행이 많은 것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네, 식생활 풍습에서 보신탕 얘기도 나오는데요. 당시나 지금이나 서양인들의 관심사 중 하나죠. 에이보켄은 말하기를 이 조선 사람들은 말고기와 개고기를 먹는데 붉은 개는 먹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뭐 글쎄요, 사실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뭐 요즘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음료가 소주인데요. 에이보켄은 쌀로 빚는 소주도 소개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표기는 일본식으로 사키라고 썼죠. 에이보켄은 또 이 조선 사람들은 오래 사는데 자기가 112살 이상 된 사람들을 많이 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과장이나 좀 오해로 보이죠. 네. 뭐 또 다른 얘기 중 사실과 다른 것으로는 한국 민족을 겁이 많은 민족으로 묘사한 부분인데요. 이 에이보켄은 한국인들은 타르타르, 즉 이 북쪽에 사는 만주족이나 뭐 몽골족이죠. 이 타르타르와 일본인들을 무서워하고 겁이 많아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미리 전쟁이 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비첸이 쓴 책에는 한국어 단어집도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단어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 비첸이 소개한 17세기 유럽인의 눈에 비친 그 한국의 사회와 문화 뭐 이런 것도 흥미롭지만 더 재미있고 가치 있는 것은 한국어 단어집입니다. 143개의 한국어 단어의 발음과 뜻을 적었는데요. 네. 이 어떤 종류의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배를 타고 먼 동양까지 온 하멜 일행에게 관심 있는 단어들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생존에 꼭 필요한 의식주 관련 단어들, 특히 먹고 마시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네. 더 흥미로운 것은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를 상류계층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뭐 숫자 표현이 다 같지만 상류계층에서는 일을 하나로, 보통 사람들은 한일로, 상류계층에서는 2를 둘로, 보통 사람들은 2로, 뭐 상류계층에서는 3을 셋으로, 보통 사람들은 석 3으로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1에서 10까지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소개했고요. 다음에는 20, 30, 40, 50, 60, 80, 90까지 10단위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 200, 300에서 900까지 100단위, 그리고 1000에서 9000까지 1000단위 숫자를 적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만단의 표기입니다. 1만을 1억으로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순서대로 9만은 9억이라고 표기했죠. 10만은 조로 적었습니다.
1부터 56까지가 숫자 읽고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표기하고 발음하는 게 사회 계층마다 달랐다는 게 특이한데요. 실제로 그랬어요? 네, 지금보다는 계층 간 질서가 엄격했던 시절이라서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차이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의 나이를 셀 때는 사람 나이를 셀 때와는 다른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은 동물 나이도 사람과 똑같이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르게 불렀다는 얘기죠? 네네. 동물들은 한 살부터 다른 이름으로 불렀는데 보면은 한 살은 하릅, 두 살은 이듭, 사릅, 나릅, 다습, 여습, 이릅, 여듭, 아습, 열릅이었습니다. 이렇게 뒤에 릅, 습, 뭐 이런 독특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나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뭐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아니 근데 배울 게 하나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을 억으로 표기했다는 것도 참 특이한데요. 네.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우리가 아는 일만을 억으로 표기한 거예요? 아니면은 기억이 좀 잘못됐던 거예요? 네, 실제로 전통시대에 큰 수를 세거나 표기하는 방식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실제 생활에서 뭐 1만 혹은 1억 이런 숫자를 사용할 일이 없었거든요. 뭐 지금 우리가 아는 1만을 1억으로 발음하고 표기하는 방식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만이 아니라 10만을 1억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같은 조선시대에 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 1만 배를 1억으로 표기하는 방식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양의 영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네, 두 번째 단어는 57번부터 87번까지가 한 그룹인데요. 주변에서 보는 자연현상과 동물들이 나옵니다. 이 동서남북 방향을 표시하는 단어들은 늘 탈출을 꿈꾸던 하멜 일행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어였겠죠. 뭐 해, 달, 별은 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봐야 했던 자연현상이었고요. 그리고 동물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말, 소, 양, 개, 돼지, 닭, 뭐 고양이, 쥐, 뱀 등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신기한 것은 코끼리라는 단어죠. 코끼리라는 동물은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야기를 했기에 썼을까요? 뭐 코끼리가 선물로 들어와서 키웠는데 곡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굶겨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게 하멜이 조선 땅에 있을 때 그랬던 건가요? 그 이전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일본 국왕이 이 태종 임금에게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길들인 코끼리를 선물로 바쳤는데요. 코끼리를 군대에서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공조의 전서 지금으로 따지다 보면 뭐 국토부 장관인 이우라는 사람이 기이한 짐승이 들어왔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그 모양이 추해서 코끼리에게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노해서 이우를 밟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을 죽인 데다가 또 1년에 콩을 수백 석이나 먹었으니까 코끼리를 유배시키라는 상소가 빗발쳤죠. 결국 전라도 이 보성군 순천만 앞바다에 있는 해도라는 섬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한 작은 섬에서 이 큰 코끼리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갔습니다. 이를 보던 주민들이 또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리게 되죠. 코끼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지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풀조차 먹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태종 임금께서 다시 육지로 보내라고 명을 내려서 섬을 벗어나 또 육지로 나온 코끼리가 전라도와 경상도로 떠돌아 다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충청도 어딘가에서 다시 또 섬으로 보내져서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 바로 이제 코끼리가 유배되었던 순천만이었고 하멜 일행이 탈출하기 전에 한동안 이곳에 머물렀던 거죠. 이곳에서 이 불쌍한 코끼리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에 이어서 이제 단어집에 낙타 같은 것도 나오는 게 흥미로운데요. 네. 이 한자식으로 약태라고 적었습니다. 이 동물에 해당하는 단어들 맨 아래에는 도깨비가 나오는데 발음은 도채비였는데요. 이 조선 사람들이 도깨비를 거의 생활 속에 함께 사는 동물처럼 여겼다는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코끼리가 등장하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하고요. 네네. 짧게 또 소개해 주실 단어가 있을까요? 네, 뭐 과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제게 가장 가슴이 아팠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단어들 중에 여성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각시고 하나는 계집이라고 표기를 했다든지 이 사람의 머리
를 표기를 했는데 헤드를 이 머리라고 쓰지 않고 대가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멜 일행들이 계속해서 하류층들, 어려운 사람들과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뭐 대가리라든지 계집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슬픈 이야기죠.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